야당 대선 후보 지지자들의 토론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대선 후보님들 열심히 토론하시고 우리 지지자들도 열심히 토론해서 건강한 민주주의 같이 만들어야겠습니다. 오늘은 대선 후보분들 중에 두 분 지지자들 나오셨습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지지자시는 안덕훈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본인 소개 부탁드릴게요. 특별히 소개할 게 없는데요. 나이는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86세대 중간쯤에 해당합니다. 같은 시대에 살면서 그런 고민들을 해하면서 같이 살아왔고요. 지금은 글 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소설을 쓰고 있는데 요즘은 이제 창작을 못 하고 있고요. 이번에 그 최순실 사태 이후에 좀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네. 네. 어서 오시고요. 다음에 우리 송순효님 나오셨습니다. 문재인 후보 지지자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문재인 후보를 2011년부터 지지하고 그리고 응원하고 전국을 따라다니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문풍지대에서도 활동을 하고 그리고 그 후에 문펜에서도 또 이제 그 4대 공동지기로 4명의 공동지기로 이제 활동도 하고 그리고 지금은 강서을 진성준 지역위원장하고 같이 강서 목민관학교라는 시민학교를 공동대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친문 중에 친문이시네요. 네, 그렇죠. 잘 나오셨습니다. 네. 지난주에는 어떤 분 나오셨는데요. 정말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지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모를 정도로 젊은 친구들은 그렇더라고요. 아, 그래요? 심상정 후보도 그렇고 문재인 후보도 그렇고 이재명 후보도 그렇고 지지자들이 굉장히 쿨하게 싫은 건 싫다, 좋은 건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었고요. 오늘은 전반적으로 50대 분들 토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네네. 네. 50대 흔히 말해서 이제 선거에 있어서 캐스팅 보트라고 할 수 있는 50대이기도 하고 물론 이분들이 박근혜 쪽을 지지하실 이유는 없겠지만 전혀. 그중에서 왜 이분들이 문재인 후보와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시고 그러는지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혹시 세간 나라든다 좀 들으십니까? 가끔씩이라도? 예, 거의 듣는 편입니다. 예, 어제도 잘 들었고요. 어제 그 재윤경 의원 나오셨죠. 평소에 제가 좋아하는 의원이기도 한데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가끔 듣습니다. 네. 이슈가 있을 다 때마다. 못 들으시죠? 네, 다 못 듣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제가 너무 많이 내가지고. 같은 마음, 한 마음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내가 누구를 지지하건 간에 같은 마음이시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 마음. 네. 네. 그 마음 갖고 한번 출발해 볼게요. 자, 첫 번째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원래 시작은 이제 여론상에 나오는 여론조사 지지율로 이렇게 처음에 시작하는데 질문이 계속 될 때마다 문펜, 이펜, 우리는 이제 그걸 약칭으로 문과, 이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재밌더라고요. 재밌네요. 문과, 이과. 네네. 문과 먼저 시작하시고 그 다음 질문은 이과 먼저 시작하시고 이런 방식으로 갈게요. 네. 내 후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내가 지지한 후보를. 내 후보의 가장 좋은 점, 문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내 후보, 문재인 후보 가장 좋은 점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도덕적이다, 정의감이 있다, 또 개혁적이다, 원칙주의자다, 겸손하다, 남을 헐뜯지 않는다, 품격이 있다, 또 신뢰할 수 있다, 진정성이 있다, 서민의 표현이다. 이렇게 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 문장으로 표현을 하자면 떳떳함에서 나오는 고두면서도 평온하고 너그럽고 따뜻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사자성어로 표현하자면 의로움이 쌓여서 나오는 호연지기가 있는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당대표 시절을 지내면서 겪어보니까 아주 굉장히 강인한 사람이더라고요. 네. 부드러움 속에 강함이 있다. 네, 네. 거의 지금 표현하신 거는 거의 이제 신의 영역. 제가 봤을 때. 저는 팬이니까요. 예, 그러니까요. 7년 동안 같이 해온 팬이니까. 저도 그렇게 보여요. 네, 그분은 네. 그렇게 보여요. 네. 네. 좋은 고맙습니다. 점이라고 생각이 네. 들고. 그 점 때문에 좋아하시는 거잖아요, 사실. 그럼요. 예. 자, 우리 이과로 가겠습니다. 문과의 송 선생님이 너무 준비를 잘 해보셔서 제가 좀 저는 7년 동안을 따라다녔다니까요. 네, 어떻게 제가 잘못 온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 정도인데요. 인상 비평 정도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나 다 아는 것처럼 그 이재명 후보는 이제 단호함과 추진력 이렇게 한마디로 얘기가 될 수 있겠죠. 앞에서도 다른 토론도 제가 이제 들었는데 거기서도 다 나온 얘기여서 중복되는 것 같아서 좀 재미없습니다만 아무튼 모든 사안에 대해서 단호한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그 성남에서 이루어졌던 많은 일들이 어떤 강한 추진력과 어떤 강한 의지 없다면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실제로 보여주셨다. 그 점에서 이제 가장 높이 살 수 있는 것 같고요. 또한 다른 토론에서도 많이 나온 이야기인데 제가 하나 놀랐던 것은 그 예전에 그 광화문에서 이 후보가 단식한 적이 있었잖아요. 네. 그때
그 해병전후회인가요? 제한군인의 그 회원분들이 와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맞절을 하는 그런 장면을 좀 보고서 좀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사실 그 가장 보수적인 그런 분들이 그것도 그냥 마음속으로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광화문 현장까지 찾아와서 같이 인사를 나누고 하는 정말 이거는 정말 쉽지 않은 모습이다. 안희정 뭐 그렇게 지사님이나 이 시장님이나 다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보수단체의 그 어버이 연합이라고 할 만한 그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뭐 안희정 지사님은 우리 희정이 하면서 우리 예쁜 희정이 막 그렇게 그렇죠. 표현을 네. 하신다 그러고 네. 또 그 이 시장님 그때 세월호 그쪽에서 이제 단식하실 때 저도 신문에서 봤어요. 그걸 그 내용을 봤는데 그때도 그 제한군인의 그분들이 또 오셔서 응원하고 지지하고 그러셨다 그래서 이런 면이 있어서 이분들이 이렇게 시장직을 하고 도지사직을 하고 계시나 보다 하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렇더라고요. 네. 이게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는 그런 느낌이에요. 사실 안희정 그렇죠. 지사는 지금 현재 대선 스탠스도 보수 쪽에 좀 치우쳐 있는 듯이 보이는데 이재명 시장 캐릭터가 굉장히 독특해요. 진보 정당 쪽에서의 지지와 자기 지역 내에서는 굉장한 보수적인 분들의 지지까지 같이 갖고 있는 그런 느낌이고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저는 그런 느낌 받았거든요. 너무 선비 같아서 오히려 사람들이 이제 공격하려고 보면 아까 자랑하신 그 지점에서 공격하려고 보면 네. 자기 색깔이 없는 듯이 보이는데 오히려 안에 들어가 보면 자기 색깔이 너무 강하고 네. 그 선비처럼 보이는 것 때문에 보수 쪽에서는 굉장히 싫어하는 그런 후보가 돼버린 것 같은 느낌도 있어요. 그동안에 그 처음에 나오셨을 때는 그런 면이 굉장히 강렬하게 보여서 사람들이 경계심을 가지고 그렇게 봤는데 이제 세월이 갈수록 그 진면목을 보고 저 사람은 정말 나무랄 데가 없는 사람이다. 그리고 본성이 착해서 그렇게 막 원칙이 있으되 모질게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하면서 선비답다라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지지율이 처음에는 나왔을 때는 한 자릿수, 그다음에 점차적으로 올라가서 지금은 거의 40%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앞으로는 이제 더 나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직장에 다니다 회사가 망해서 급여를 못 받으신 분, 법적으로 구제받을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체당금입니다. 노동법은 그리 허술하지 않습니다. 못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받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가난한 노동자들을 위한 곽승훈 노무사 010-9922-7766 처음 뵙습니다. 예, 저도 처음 뵙습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재밌어질 것 같아요. 아마 조금 그 토론을 들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내 후보를 디스해야 되는 시간이 있어요. 네. 그게 먼저 돼야 본인들이 스스로가 자기 후보의 단점을 알고 있구나라고 토론이 되는 좀 측면이 없지 않아 있어가지고 이번에 이과부터 내 후보가 고쳤으면 하는 점 이거는 많을수록 좋습니다. 시간 절대 끊지 않겠습니다. 예, 그 뭐 장점이 곧 단점인 것이죠. 뭐 어떤 강함이 갖고 있는 강하기 때문에 또 거기에 대한 반대 견해도 많이 있고 그런데 저는 이제 그런 얘기들은 뭐 많은 분들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주목했던 점은 몇 년 전이었던가요? 그 유승준 입국을 아주 단호하게 반대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은 이제 그때만 하더라도 물론 마음속으로 이제 이 후보를 지지를 하고는 있었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뭐 대선에 나올 뭐 본격적인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그때 그 소식은 저한테는 굉장히 실망스러웠던 거였습니다. 어떤 권력이나 그 단호함이라는 것이 그 힘센 사람, 강자에 대한 단호함으로 나올 때 그것은 의미가 있고 또 어떤 그 역사를 끌어가는 힘이 될 수 있을 텐데 지금의 유승준이라고 하는 것은 뭐 어떤 권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대중적인 인기를 뭐 많이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뭐 그 국민 정서상은 유승준의 입국을 이제 대부분이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었지만 그래도 그 당시에 그 이 후보가 이재명 후보가 그렇게 단호하게 얘기했다는 것은 나름대로 뭐 그 같은 뭐 그 민족주의적인 시각 이걸로서는 좀 이해가 됩니다만 그거는 좀 옳지 못한 건 아닌가. 그래서 앞으로도 좀 우려되는 바가 그 이재명이 갖고 있는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강함과 단호함이 항상 강자와 힘센 사람을 향해서 날이 서야 되는데 혹시라도 이렇게 뭐 유승준 우리 평범한 사람에 비하면 물론 뭐 굉장한 모든 파워를 가진 사람이지만 그래도 우리 사회 전체로 놓고 볼 때
그거는 좀 아니지 않는가. 그래서 만약에 유승준 이외에 다른 어떤 비슷한 일이 또 대통령이 되었을 때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그럼 위험할 수 그거는 있죠. 좀 위험할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또 저는 또 마음속으로 앞으로 어떻게 그런 좀 우려 좀 남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덕후님 굉장히 그 냉철한 시각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아주. 네. 우리 송순효님의 우리 문재인 후보는요 이런 단점이 있어요. 한번 들어볼게요. 네, 문재인 후보는요, 국민 면접이라는 네. 그 방송에서 자신의 이력서에 노잼이라고 표현을 하셨잖아요. 노잼? 예, 예. 그런데 우리가 썰전을 보셨나요? 썰전, 봤죠. 예, 썰전에서 보니까 노잼이시던가요? 이분이 이제 많이 유머가 늦었죠. 그죠? 느낌적으로. 예, 예. 그래서 노잼은 좀 벗어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분의 말씀은 보면은 화려한 수식어도 없고 그리고 이성을 마비시키는 어떤 현란함도 없어요. 그러는데 그분의 그 해박한 지식과 그리고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어떤 논리 정연함과 그리고 진정성이 우리를 감동을 시킵니다. 그러한 가운데 딱 하나 오게 티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이렇게 그냥 말을 할 때 어떤 단어를 갖다 연결해서 그냥 딱 바로바로 그냥 넘어가잖아요. 근데 그분은 생각을 좀 많이 하면서 말씀을 하시는 듯해요. 그래서 생각이 많아서인지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하시니까 단어가 우리가 이제 뭐 즉각 퇴진하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그분은 즉각 그리고 한참 띄어서 퇴진 그 느낌이다. 좀 띄어서 하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우리하고 호흡이 조금 안 맞아서 사람들이 들을 때 좀 답답하다라는 답답하다.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저도 그걸 좀 느끼고요. 그렇죠, 예. 그런 걸 좀 바꿔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2012년도부터 저는 이제 대선이 끝나고 나서 이분이 이제 시간이 좀 난다면 제가 몇 명 이렇게 팀을 짜서 좀 그 스피치 학원 강사를 좀 초빙에다가 붙여드리고 싶었어요. 오히려 그래서 그게 이제 장점일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개성이나. 제가 스피치 학원 강사도 알아보기도 했는데 그걸 실천에 옮기지는 못했습니다. 그 나름대로 어떤 맛이 또 있는 것 같아요. 신중함을 표현한 데는. 그 신중함 때문에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요. 네. 그래서 그거를 또 반으로 역으로 생각하면 또 장점이기도 한 그건 거죠.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신기한 게요. 이게 네. 이상하게요. 안희정 후보는 약간 좀 완전히 좀 배제된 느낌이고 아직까지 한 번도 지지 토론 신청하신 분이 없고요. 좀 나와주시면 좋겠는데. 그런데 이런 적극적인 지지자가 없나 봐요. 그러니까요. 다 저쪽에 계시나 봐요. 어떡하죠? 팟캐스트 안 들으시는 분들. 근데 이상하게 문재인, 이재명은요. 그 느낌이 서로가 굉장히 보완적으로 장점과 당점이 서로 이렇게 같이 얽혀 있는 그런 느낌이라 네. 이분들이 한 세트 플레이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봤고요. 네, 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뭐 저는 가능할 거라고 네, 생각합니다. 이게 뭐 예상대로 누가 되건 또는 네. 이변이라 누가 되건 간에 결국에는 서로의 지지자들을 끌고 가지 않으면 대선 자체가 힘들어질 수도 있는 저는 그런 거라서 그러니까 지지자들이 싸우지만 않는다면 네. 지금 각자가 우리처럼 서로 홍보만 그렇죠. 한다면 앞으로 좋은 관계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두 분을 지지하시는 분들이라면 과정 네. 관리를 좀 해주셔야 돼요. 과정의 관리. 네. 감정이 쌓이면 나중에 그거 다시 봉합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요즘 그 댓글에 보면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그 문제가 문 후보나 이 후보 지지하는 그런 이제 그 사이트들에 들어가 보면 우리 생활에 달리는 댓글들도 그렇고요. 거기 보면 이거는 좀 도가 좀 넘었다. 그게 이제 뭐 어떤 작전 세력이 있을 것으로도 예상이 되지만 전부 그렇다고 보긴 좀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본인들이 조금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후보들이. 근데 이런 것도 있어요. 문재인 후보는 토론 지금 하고 있잖아요, 한참. 네. 한참 하면 사실 유치와 본전 위치에 있는 거고요. 그렇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그냥 가는데. 예. 근데 이재명 후보 같은 또는 안희정 후보 같은 경우는 사실 일반 사이인 간에도 우리들 표현처럼 약간 달랑달랑하고 약좀 올리고 그러면서 이렇게 끌어가는 부분이라서 만약에 이재명 후보의 이 입장이 문재인 후보처럼 점잖으면 지지율 안 올라가죠. 그렇죠. 네, 그런 것들도 네. 같이 한번 네. 이렇게. 근데 감정 안 상하고 서로 간에 토론 논박을 한다는 게 말처럼 쉽지는 않아요. 조금만 벗어나면 이게 감정으로 치우칠 수가 있고. 이게 선거라는 게요. 좋은 관계로 유지할 수 그러니까, 없는 미안하게. 그런 관계인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은 내 후보를 좋아하게 된 결정적 한 장면을 한번 말씀해 보시는 시간 한번 가져볼게요. 저도 이런 게 있거든요. 문재인 후보가 지지하는 당의 후보니까 찍었다가 결정적으로 좋아하게 된 경우는 저것 먼저 말씀드려볼게요. 네. 문재인 후보는 지나가는 이야기 속에 그게 나왔어요. 대선 때 공약을 거는데 그때 당시에 20만 원. 네. 박근혜가 걸었던 20만 원이 문재인 후보의 17만 원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걸 그대로 베껴가지고 네. 모든 노인들께 20만 원 주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문재인 후보에게 우리도 20만 원 겁시다 하니까 문재인 후보가 그랬대잖아요. 지킬 수 없는 공약은 거는 게 아니다.
네. 아, 이 사람 정말 진정성 있는 분이구나. 그게 결정적인 저한테는 한 장면 같은 거였고요. 두 분은 어떠신지 한번 궁금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자, 이번에는 문과부터 가겠습니다. 네, 2009년 5월 23일 이렇게 시작을 하셨죠. 대단히 충격적이고 슬픈 소식입니다. 초연한 자세로 그 노무현 대통령님의 서거 소식을 전하던 그 모습을 보고 감동을 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그 뒤에 연결식장에서 모두가 이제 이건 느꼈던 것 같아요. 그 MB가 참배할 때 백원우 전 의원이 격분을 그렇죠. 표출을 했죠. 이거에 대해서 상주로서 또 가셔서 고개를 숙이고 사과하던 모습.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제 대선 후보로 되었을 때 그 외제차도 또 에쿠스도 아닌 그 SUV를 몰고 손수 몰고 이렇게 양산집과 부산과 서울을 왔다 갔다 하시던 그 모습. 그리고 이제 왜 청와대에서 근무하게 되었는지 묻던 일간지 기자의 인터뷰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혼자 외로울까 봐서라고 하시면서 말끝을 흐리던 그런 인간적인 모습에서 아주 감동을 했습니다. 감동을 하고 그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응원을 하고 그리고 더 알아보고 그 뒤에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죠. 저는 이제 전국을 따라다녔으니까 제주도에서 강원도까지 다 따라다녔고 그 이제 그 대선에서 지고 난 다음에도 또 이제 뒤에 당대표 출마하셨을 때도 또 전국을 또 따라다녔고 응원을 했고 그런데 지금 보면은 63세시잖아요, 만으로. 근데 이제 50이 넘으면 자신의 얼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문 후보님을 뵀을 때 그분은 그 웃는 모습을 보면 우리도 따라 웃을 정도로 그분이 굉장히 진정성이 있고 또 우리들에게 그 맑게 다가온다라는 거. 저는 이제 문 후보님을 이제 말씀을 드릴 때 향기 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소개를 해요. 사람들한테. 네, 인간미가 있는 것 같아요. 사회자가 약간 좀 안티 한번 걸어볼게요. 그래 재밌을 것 같아서 뻔한 얘기만 나오는 것 같아서 많은 지지자분들은 이제 문재인 후보가 노무현 대통령이길 바라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처럼 보여요. 스타일이 완전히 다를 수 있는데 그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비판을 하시죠. 시대가 이런 시대에는 사람만 좋은 걸로는 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비판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인간미에 대해서는 전부 다 네. 공감을 하시는 것 같고요. 그 너무 인간미가 좋아서 오히려 개혁 못할 것이다 이렇게 선입견 갖는 분도 계신다는 얘기죠. 네, 저는 노무현 대통령님 때는 활동을 하나도 안 하고 전업주부로 살았어요. 그러는데 이제 애들을 다 키우고 난 뒤에 애들이 엄마도 나가서 사회생활을 좀 해라고 권유를 했기 때문에 이제 나왔거든요. 나와서 처음에 여고 동창생들하고 놀았어요. 그런데 별로 그렇게 큰 보람을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사회에다 눈을 돌리다가 보니까 그때 마침 또 대선이 다가오던 때고 그랬는데 문 대표님에 대해서 관심이 좀 있었는데 그분이 정치를 하실 것 같은 그런 이제 움직임이 막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그분을 이제 좀 더 따라다니고 응원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요. 이분은 보면은 노무현 대통령님하고는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노무현 대통령님은 그때 당시에는 노무현 대통령님의 그러한 그 스타일이 맞았고 지금은 그 시민주권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시민들이 각자가 다 자기 생각을 갖다 막 표출해내는 그런 시대인데 문재인 대표님은 그 인권 변호사 시절 동안에도 계속 사람들한테 듣는 연습을 많이 하셔서 지금도 이 시민들의 목소리를 잘 들어가지고 그거를 정책에 옮기고 뭐 이렇게 하는 모습을 우리가 당대표 때 봤잖아요. 당대표 때 그분이 얼마만큼 강하게 자기를 갖다 지키면서 그분의 그 트위터 가보면은 트위터에 소개 프로필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 배는 흔들릴지라도 가라앉지 않습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말과 같이 당대표 시절을 겪으면서 지내면서 정말 흔들릴지라도 가라앉지 않고 자기가 맡은 바 어떤 기본적인 임무를 완수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원칙을 세워놓고 나오는 거. 그래서 그분이 결코 약하지 않다. 예, 알겠습니다. 강인하다라는 걸 강변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과로 가는데요. 또 이재명 시장에 대해서 제가 또 좋게 보였던 그 지점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원래 이재명 시장하고 저는 사실 악연으로 시작했어요. 섭외 문제로.
워낙 바쁘다 보니까 시정 살피시는 분들이 SNS 많이 하시면요 간혹 까먹기도 해요. 나오실 것처럼 이야기하다가 다른 방송은 나가는데 안 나오시는 것 때문에 대판 싸웠어요. 그러니까 아차 이거 실수했다 싶으셔가지고 시청의 담당 공무원한테 직접 연락을 하게 해갖고 일정을 잡으시더라고요. 근데 이재명 시장에 대해서는 팟캐스트라는 게 지금은 굉장히 많아졌지만 우리 때만 해도 이렇게 정말 선명성 있게 싸우는 팟캐스트가 많지가 않아가지고 우리만 막 음모론 만들어내고 국정을 하고 싸운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재명 시장 트위터에서 세월호 이야기 굉장히 많이 했고요. 거기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은 우리가 갖고 있던 어떤 생각처럼 세월호는 국정원의 실소유가 맞다. 그 실제로 그 이야기를 가장 먼저 한 정치인 중에 하나인데 이분 정말 용기가 대단하신 분이구나. 그때부터 제가 사실 좀 반했던 측면이 있고요. 우리 덕후님은 어떤 면에서 반하셨는지 한번 이야기 한번 들어볼게요. 예, 제가 좀 하고 싶은 얘기를 우리 사회자 프라님께서 다 해주셔서 이 후보가 갖고 있는 그 단호함, 그 중에서 가장 핵심이 바로 세월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월호에 대해서 다들 감히 말하지 못할 때 이것은 국정원의 소유다. 그걸로 뭐 추정한다. 뭐 이런 뭐 그런 이제 레토닉을 쓰긴 했습니다만 그걸 단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문과의 그 송 선생님께서 아까 그걸 디스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송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 문 후보의 장점들 저도 다 동감을 하거든요. 저도 문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이고, 네. 예, 뭐 지금 지지하실 거잖아요. 예, 물론이죠. 그렇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일 지금이 좀 평시였다면, 만일 박근혜가 되기 전, 이명박이 끝나고 그때 선거 때만 하더라도 사실은 문 후보 같은 분이 대통령이 되면 굉장히 좋은 나라를 만들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은 단순하게 얘기하면 전쟁의 상황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인품이 뛰어나고 뭐 이런 장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점은 제가 굉장히 존경스럽고, 만약에 제가 개인적으로 옆집에 살고 싶은 사람을 하나 선택하라고 한다면 사실은 이재명 후보보다는 사실 문재인 후보님 옆집에서 살면서 같이 인사도 하고 그러고 싶거든요. 네. 그런데 문제는 지금이 전쟁의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아까 말씀하신, 그러니까 원래 지금의 이제 질문이 이재명 후보를 좋아하게 된 결정적인 한 장면, 그거는 역시 세월호를 대하는 이재명 후보의 태도였습니다. 시청에 세월호 길이를 걸고 어딜 가든 세월호 배지를 지금은 뭐 누구나 다 세월호 배지를 달고 다닙니다만 어떤 현직 정치인으로서 그렇게 단호할 수 있는 사람은 유일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중앙정부에 맞서서도 싸우는 모습. 역시 지금 우리가 이번 앞으로 이제의 5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기 좋은 세상이 된 5년이 아니라 5년 동안은 계속 전쟁을 치러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개인적으로 내가 어떤 후보를 좋아하느냐, 내가 어떤 후보에게 더 호감이 가느냐, 이것을 따질 때가 아니라 이 전쟁을 누가 더 승리로 이끌 수 있을 것인가, 누가 자기 칼에 피를 묻힐 것인가, 누가 악역을 맡을 것인가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점에서 우리 편에서 가장 악역을 맡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이재명이다. 그래서 이재명을 지지하는 것이고요. 사실 저는 성격이나 뭐 제가 가진 어떤 여러 가지 이제 퍼스널리티가 사실은 문재인 쪽에 훨씬 가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을 선택을 해요. 어떻게 보면 이재명 후보가 직접 이걸 듣는다면 좀 서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희생 제물로 삼을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 싸움에서. 일단은 싸움 잘하는 장소가 필요하다. 이런 그래서 사실은 이제 아까 프라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제2의 노무현을 우리는 또 요구하는 측면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2의 노무현이라고 한다면 물론 이제 자꾸 이제 비판을 하는 것은 죄송합니다만 그래야 또 우리 또 지지자들이 네. 저는 뭐 본의 아니게 이 후보를 지지자 대표로 나온 거다 보니까 그분들이 이제 의견을 좀 대신한다면 문재인 후보님은 노무현 대통령의 가장 말하자면 절친이었던 것이지만 그 성향은 좀 정반대다.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노무현 플러스 알파, 노무현 플러스 좀 더 전투력을 갖춘 사람이 필요한 거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저는 그 전투력의 모습, 그것을 제가 세월호를 대하는 태도에서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이제 지지자가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아까 제가 했던 것처럼 이쪽에도 제가 안티 한번 걸어보면은 예. 이재명 시장이 시장으로서의 역할, 그러니까 본인 표현대로 변방 사또의 역할일 때는 권력을 향해서 막 싸워도 사실 상대 안 해주거나 뭐 그런가 보다. 물론 국정원과의 공작 같은 게 엄청 많이 걸려있는 분위기는 해요. 예. 근데 만약에 당대표였다고 해도 그 정도의 선명성이 나왔을까요? 저는 그게 궁금해요. 글쎄 뭐 그런 가정이란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실제로 근데 당대표였다면 조금은 다르게 문 대표님의 방식과는 좀 다르게 대처했을
것은 분명하다. 그렇겠죠. 예. 똑같진 않았을 그래서 뭐 결과가 저는,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문 대표님이 처음에 나왔을 때는 정치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된다. 국정 경험이 뭐 5년 동안 옆에서 있었을지라도 이 정당에 들어와서 정치를 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안티들이 많았고, 아니 이제 새로운 사람이 대선 후보가 되다 보니까 그 전에 막 터줏대감 이었던 분들이 그렇죠. 뭐 안달이 났잖아요. 가짜나 보이는 예,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뭐 엄청나게 공격을 해댔는데, 그래서 당 대표도 해보고 국회의원도 해보고 당 대표도 네. 해보고 뭐 다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공평하게 하겠습니다. 네. 이제 여기까지 일단은요. 네. 자, 재밌네요. 이게 뭐 특별한 유머는 없는데도 불구하고 빠져들어요. 공감도 되고. 제일 고민은 뭐냐면은 저는 공통적으로 최소한 야권 후보들 중 전반적으로 우리하고 가깝게만 지낸다면 다 편들어줄 생각이 있는데, 문재인과 이재명 후보만큼은 어느 쪽도 버릴 수가 없어요. 제 입장에서는. 물론입니다. 이 팟캐스트의 시작은 뭐였냐면은 문재인 후보가 사실상 대통령 된 거라고 생각한 팟캐스트예요. 그러니까 부정선거로 대통령인 사람이 지금 패배한 사람, 그것 때문에 시작했고, 시작하는 중간에 이제 이재명 시장이야 뭐 워낙에 이렇게 스킨십이 좋아가지고 팟캐스트 막 다 나가시면서 친해지다 보니까 어느 쪽도 편을 들 수가 없는 입장이라서. 그런데 저는 두 분을 이렇게 합쳐가지고 뭐 하나 이렇게 합체된 뭔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어느 한쪽 편을 못 드는 솔직한 이야기는 하나가 있어요. 두 분들의 단점도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서로 비판을 해야 되면. 네. 근데 그 단점들을 말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거는 나중에 대통령 누군가가 되고 나서 정말 정치 못한다고 할 때 꺼낼 이야기고, 지금부터 미리 우리 쪽 후보들 단점을 막 까발려가지고 그냥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자, 어쨌건 두 분하고 이야기 듣다 보니까 이게 마치 술자리에 앉아서 지금 우리 정치 이야기하는 것 같이 편안해지고 있습니다. 저는. 자, 그러면은 다음 질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뭐 정치에 팬심으로 대한다고 쳐도 사실 공약 보고 찍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현재 가장 내 후보의 가장 자랑하고 싶은 공약, 예를 들어서 주위에 이제 뭐 문재인 찍어라 이재명 찍어라 하는데 공약이 뭔데 하면 꼭 먼저 말해주고 싶은 바로 그 공약, 자랑하고 싶은 공약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사실 두 후보의 공약을 보면 별반 다른 것이 없습니다. 뭐 지난번 대선 때는 심지어는 뭐 박근혜와 문재인 후보의 공약에도 별 차이가 없을 정도였었죠. 그렇죠. 그래서 다 가져가 버렸어요. 그 공약 내용을 보고서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근데 그 중에서 하나, 뭐 나머지는 다 뭐 비슷합니다만, 하나 제가 이재명 그 후보의 공약에 돋보이는 부분은 그 범죄 수익 환수법을 제정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가 지금 겪고 있는 뭐 지금 뭐 이제 이재용의 구속으로 뭐 우리가 박수치고 좋아라 했지만 결국 그들은 뭐 얼마 되지 않아서 다시 나와서 다시 또 이 사회를 주름잡는 사람이 될 것이고, 심지어는 최순실 역시도 뭐 적당히 몇 년 갔다 오면 역시 또 엄청난 그 숨겨놓은 재산을 이용해서 뭐 박근혜도 그렇게 했던 거 아닙니까? 우리가 모르는 엄청난 재산들이 지금 스위스 은행에 지금 있다는 뭐 그런 것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뭔가 좀 그러니까 아까의 전쟁의 상황에서는 이런 특단적인 그런 공약이 실현될 때 실제로 실현될 수 있을지도 사실은 좀 의문도 들지만, 그런 노력을 할 때 이 사회가 그나마 그냥 뭐 누구 하나 감옥 보내는 걸로 우리가 뭐 그 심리적인 위안을 얻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들의 재산을 빼앗았을 때 그 뭐 그들의 돈이 탐나서 빼앗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했을 때 이 사회가 좀 제대로 된, 역시 나쁜 짓 하면 벌 받는구나 끝내는 뭐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은 이재명 후보가 갖고 있는 공약, 나머지는 비슷하지만 그것만큼은 정말 차별성이 있다. 그래서 그걸 좀 봐주십사. 좋네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문과로 가겠습니다. 네, 뭐 청와대, 검찰, 국정원 개혁하겠다. 뭐 또 재벌 지배구조를 개혁하겠다. 그 문어발식 그 확장하는 거를 뭐 제한하겠다.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다 비슷한 거고요. 네. 제가 이제 우리 후보님, 문 후보님의 가장 좋은 정책은 세 가지. 제 마음에 드는 거 세 가지가 있어요. 사회복지, 소방, 경찰 인력을 충원해서 일자리를 갖다, 그리고 노동 시간을 단축해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겠다라는 거. 공공부문 일자리. 그렇죠. 네. 네. 뭐 그거 이제 숫자 가지고 또 이제 막 비판도 받고 그러는데, 그 숫자 가지고 비판할 거는 못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이렇게 해서 공공 그 일자리를 확대한다라는 게 제일 마음에 들고요. 그리고는 또 치매 국가 책임제 이야기 들으셨죠? 아, 치매 문제가 가정을 파괴하기도 합니다. 이 치매 환자들을 국가에서 책임져주는
그런 제도가 꼭 필요한 제도라고 예, 생각이 좋은 들고요. 제도죠.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탈원전. 아, 예. 원전 문제가 아주 심각해요. 저는 지금 생선을 먹지 않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가 생선을 먹지 않아요. 왜냐하면 일본 후쿠시마 원전 터지고 난 뒤에 바다가 다 오염됐다고. 바닷물이 한 곳에 고여 있는 게 아니고 전 세계를 갖다 다 돌아다니잖아요. 이 물이 계속 순환을 하고 다니잖아요. 우리 새날 들으시는 분들은요. 네, 네. 너무나 잘하는 얘기예요. 예, 저희들 5대 목표 중에 하나가 네, 그래서 탈원전이라서. 저희 집에서는 생선을 그렇게 좋아하던 생선을 그 이후로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 꼭 이 원전은 저희들이 이제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수명이 완료된 원전은 폐기를 해야 되고 대체 에너지로 이제 뭐 아파트마다 다 태양광을 설치를 하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대체 에너지를 개발해야 되는데 이런 그 세 가지가 제일 마음에 듭니다. 예. 예. 오, 보완할 것이 있어요. 근데 예. 육아 정책 그리고 그러니까 보육 정책이나 뭐 이런 것들은 쓰는데 그리고 인구 문제 뭐 이런 정책은 쓰는데 여성 문제에 대해서 요즘에 조금 또 그거 약간 좀 있어요. 여성 문제에 대해서 조금 좀 소홀히 하지 않나 싶어서 여성 문제에 대해서 일자리나 아니면은 사회 진출이나 어떤 성폭력이나 여성 혐오나 뭐 이런 것들을 성차별이나 이런 것들을 제도화해서 못하게끔 하는 그런 것들이 좀 보완돼야 되지 예, 않을까 보완이 되겠죠. 그런, 예. 생각이 듭니다. 예, 동의합니다. 예. 두 분이 말씀하신 거예요. 저 처음 들은 얘기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처음 들었다는 것이죠. 이런 공약을 한 적이 있어 이렇게 공부를 조금씩이라도 해오시니까 이게 들으시는 분들도 지금 문재인 후보가 최근에 탈원전 이야기 한 적 있어? 뭐 이런 거라든지 아유 예. 그동안에 쭉 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2012년도부터. 하도 메시지가 많으니까 네, 그걸 네. 골라듣기는 힘들다는 것이죠. 두 분이 이제 그걸 가져오신 건데요. 네. 그런데 내 후보도 완벽하지는 않기 때문에 내 후보는 아직까지 이야기한 적이 없는데 상대 후보가 저걸 말해가지고 정말 부러웠다. 저거 우리가 먼저 가져왔어야 된다. 이런 상대 후보가 부러운 공약은 우리 문과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네, 있습니다. 문 캠프에서도 국민 성장 그 정책팀에서 논의를 했던 정책인데요. 이 시장님이 먼저 발표를 해버리셨어요. 뭐예요? 그게 뭐냐면 18세 이하 입원비 전액 지원하겠다. 이 정책은 입원비. 이 정책은 이제 우리 문 캠프에서도 했던 이제 논의했던 정책이기 때문에 먼저 발표하셔서 우리가 발표를 못하지만 나중에라도 대통령의 저도 몰랐는데요. 대통령이 되시면 그때는 이 정책 가져다가 실천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이 또 그런 쪽에 되게 관심이 많으세요. 이재명 시장에. 네. 최소한 성인이 될 때까지는 웬만하면 국가가 다 책임져 주자. 이게 복지 기본이고. 네. 근데 그 복지를 우린 지금 현재 느낌은 그래요. 이재명 시장이 대통령이 되면 조금 더 앞당길 수 있을 것 같고 문재인 후보는 대세론 후보다 보니까 복지 공약을 하나씩 발표할 때마다 재원은 그 계속 공격이 시달리다 보니까 굉장히 신중하게 발표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문재인 후보 공약 중에 정말 부러웠던 거. 예, 송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 저도 이제 매우 공감했던 게 그 치매 국가 책임제. 네. 그 부분은 뭐 빨리 지금 당장이라도 실시돼야 될 뭐 그런 것이고요. 그런 섬세한 그런 그 공약이 있다는 게 참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탈핵 문제도 지금 단계별로 하겠다. 일단 더 이상 원전을 짓지 않겠다부터 시작을 해서 서서히 뭐 몇 년에 걸쳐서 탈핵 국가로 나가겠다는 그런 계획 같은 거는 중장기의 그 로드맵이 있다는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것이다. 그래서 어느 후보가 나중에 최종적인 대선 후보가 되든지 간에 그런 것들은 함께 공유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조금 아쉬운 것도 좀 얘기할 수 될까요? 지금 이제 모든 후보에게 제가 좀 안타까웠던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너무 물론 급박한 상황이어서 지금 최순실 사태 이후에 너무 사태가 급박하다 보니까 이게 공약들도 좀 당장 눈앞에 있는 그런 거를 낼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 모든 후보가 지금 좀 예를 들면 민족 통일 문제라든지 이런 그 장기적인 로드맵을 아무도 내놓은 사람이 없습니다. 있습니다. 2012년도에 문재인 대표님 그 통일 그 정책도 발표했고요. 그다음에 그 대외 정책 해가지고 그 동아시아 그리고 세계로 어떻게 진출하겠다라는 그런 정책들 다 발표한 게 있습니다. 글쎄, 그런데 그 눈에 잘 들어오지 않고요.
좀 실망스러웠던 것은 예를 들면 사드 문제만 하더라도 그렇고요. 그래서 뭐 이거는 이제 그 문 후보를 비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재명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우리의 그 어떤 사실 우리에게 닥친 그 남북 문제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건 단지 정치적인 문제, 뭐 민족의 뭐 이산가족 문제 이런 것을 넘어서 우리 민족이 어떻게 보면 새로운 어떤 경제 성장의 동력이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정치적으로 동아시아의 평화라고 하는 그런 원대하고 거대한 것들이 있는데 물론 뭐 2012년에 발표를 뭐 저도 본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사실 좀 더 좀 집중을 하고 더 그것이 또 아젠다가 돼서 뭐 오늘 토론에서도 좀 본격적으로 다뤄지고 그래야 될 텐데 어떻게 보면 이미 김대중 대통령은 1970년대에 그런 통일 구상도 발표했는데 지금 21세기가 된 지금 우리는 뭐 통일의 통짜도 끊을 수 없는 물론 뭐 지난 정권 그 박근혜 정권에서 워낙 이 종북몰이를 강하게 하다 보니까 근데 그 결국은 종북몰이 때문에 통일도 끝낼 수 없는 이 지경이 됐다는 것은 정말 지금 상황이 얼마나 급박한지 그래서 그 뭐 두 후보가 아니죠 네 후보 모두 민주당에 나와 있는 네 후보 모두 그런 좀 원대한 그런 로드맵을 좀 제시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조금 더 찾아보면 아마 찾아보실 예. 수가 있을 거예요. 대북 관계 그런 것도 아주 많이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뭐 개성공단과 같은 그런 공단을 뭐 10배 이상 확충을 하겠다. 그다음에 또 뭐 다른 여러 가지 많이 있거든요. 네, 한번 찾아보세요. 예. 네. 근데 아니 있겠죠. 네. 있는데 그거를 할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유, 그러면은요, 강합니다. 그 두 분이 네. 이제 이게 불이 붙었는데요. 어차피 즉석 질문이라는 게 있어요. 네. 여기서 한번 써볼게요. 네. 대선을 치르다 보면 굉장히 디테일한 작은 것들은 사실 기억이 많이 안 나는 경우가 많고요. 이미지화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저 어떤 후보는 뭐, 어떤 후보는 뭐 이렇게 이미지화 되는 것처럼 본인의 후보들이 만약에 이제 대선에 본선에 들어가게 되면 이재명 하면 문재인 하면 떠오르는 어떤 이미지 있잖아요. 네. 특히 저는 그걸 공약으로 한번 얘기해보고 싶은데 저 사람이 되면 다른 건 몰라도 꼭 뭔가 될 것 같은 언론의 토론 같은 게 나와도 주로 자기 공약 중에 마구 어필하고 이러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재인은 이퀄 뭐 이재명은 이퀄 뭐 하는 그 정도로 이미지화 시킬 만한 특장점 또는 공약은 뭐가 있을까요? 그거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두 분이 대선 캠프에 들어가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그거 이미지 한번 시켜보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에는 문재인 하면은 담쟁이였잖아요. 혼자서가 아니라 국민 전체와 다 더불어서 함께 가는. 근데 이번에는 이제 이미 나왔어요. 더 문캠에서 그 이미지로 손혜원 그 홍보 그 대책 본부장님께서 뭘 내놓으셨냐면 곰이요. 보셨어요? 문을 뒤집으면 곰이에요. 네, 문을 글자가. 뒤집으면 곰인데 그 곰은 특성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동영상도 이제 또 보라고 하고 이렇게 내놨는데 호랑이도 사자도 다 이겨요. 곰이. 무엇으로 이기냐? 끈질김으로. 절대로 뒤로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이길 때까지 그냥 물고 늘어져서라도 끝까지 이겨내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문 대표님은 어떤 그 조용하면서도 강인한 끝까지 밀어붙이는 절대로 꺾이지 않는 그런 모습하고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문재인은 예. 곰이다. 예. 곰처럼 우직하게 예. 그리고 화려하진 않지만 네. 끝까지 밀어붙일 것이다. 그렇죠. 그런 느낌이고요. 네, 네. 자, 그리고 안덕훈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이재명은 뭐다? 카피라이터였으면 좀 한마디로 곰 참 네. 좋습니다. 준비된 이거는 대통령 후보. 이거는 지금 그 문재인 캠프에서 나온 거는 이분 송순효님 아이디어가 아니고 손혜원 의원의 아이디어니까 가져오신 거고요. 네. 예, 저는 그것까지 생각을 못했는데 아무튼 뭐 이재명 시작하면 떠오르는 거 새로운 세상이죠. 새로운 세상, 예. 달라진 세상. 예. 많은 개혁이나 혁명을 꿈꾸시는 분들의 생각일 수도 있는데 느낌적으로는 문재인보다는 이재명이 하면 좀 세상이 더 달라지겠다는 느낌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인정은 하는데요. 네. 너무나 시끄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그런 가치, 전쟁이라니까요. 전쟁이 시끄럽지 않게 그런 가치관들이 네. 서로 이러이러한 이유로 문재인을 좋아하고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재명 좋아하는 거니까 네, 네. 달라지는 세상. 자, 그러면 이야기를 이어서요.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기대됩니다. 저도. 어허. 문재인 또는 이재명 이 두 분이 두 분 중에 한 분은 어차피 돼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외에 두 분 외에 다른 누가 대통령이 되는 걸 상상해 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두 분 중에 한 분은 돼야 되는 저도 거고요. 동의합니다. 예. 예. 근데 그 두 반드시 분이 이제 내가 꿈꾸는 그런 나라라는 게 대통령 후보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도 후보 지지자분들도 다 있는 거니까 그분들과 함께 한 1, 2년쯤 최소한 임기가 다 끝날 때쯤에 만들어질 나라를 한번 멋지게 그림 한번 그려주세요. 어떤 나라가 되어 있을까요? 제가 먼저 예. 예, 이과. 예, 저는 이제 큰
기대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뭐 어디에 비유를 할까요? 이제 기존에 낡고 막 망가져가는 그 도시를 새로 건설한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먼저 해야 될 게 기존에 있었던 낡고 더럽고 한 것을 쓸어내는 일이 우선이잖아요. 그러고 나서 거기다 새로운 건물도 짓고 공원도 만들고 학교도 짓고 병원도 짓고 하는 것인데 지금 앞으로의 새로운 대통령이 맡을 5년은 섣불리 새로운 걸 지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 지금 쓸어내야 될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일단 모든 걸 쓸어내고 평평한, 뭐 평평한이라는 의미는 사실 대단히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뭐 기울어진 운동장 뭐 이런 걸 포함해서 평평한 어떤 땅을 다지는 그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섣불리 뭐 어떤 것을 실천해서 뭘 만들겠다. 뭐 물론 뭐 이재명 후보도 많은 뭐 요즘 기본소득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복지 공약을 냈고 그 중에 뭐 많은 부분은 뭐 성취가 되리라고 봅니다만 그런 것들은 하나의 이제 가지에 준하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너무 뭐 왜곡되어 있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땅을 좀 평평하게 다져서 거기가 그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되든지 간에 거기다 정말 제대로 된 도시를 제대로 된 국가를 건설할 수 있는 그 토대를 만드는 것 이것이지 뭐 5년 동안 대통령을 한다고 해서 우리도 뭐 그동안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노무현 대통령도 경험을 했고 김대중 대통령도 경험을 했고 어떤 우리가 우리의 욕망을 그 후보 개인에게 투사를 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5년 동안 만들어 달라라고 요구하는 순간 그것은 또 다른 실망감으로 오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 후보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어떤 걸 만들어서 보여주겠다보다는 그 바탕을 다지는 일.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럼 그거를 문구화시켜 보면 정상적 나라가 아닐까요? 그렇죠. 좋은 나라는 예. 아니라도 정상적인 나라는 한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느낌. 예,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나라. 그럼 우리 문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어떤 나라가 만들어질까? 네, 내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고 생각하는 순간 행복해집니다. 그러니까 꿈을 꿔보라고 하는 건요. 이게 대선 후보들은 마음껏 막 마음대로 허황된 공약을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들은 어떤 나라가 한번 만들어지면 좋겠다고 조금 그림을 좀 과장되게 그려주셔야 이게 재밌는 거거든요. 사람은 꿈이 있어야 사는 거니까. 예. 마하트마 간디가 말한 7가지가 있어요. 7가지 죄가. 그중에 원칙 없는 정치, 또 양심 없는 쾌락, 인격 없는 교육, 도덕성 없는 상거래, 그리고 인간성 없는 학문, 희생 없는 신앙 이렇게 7가지를 이야기를 했는데요. 박근혜 게이트에서 우리나라에서 이걸 다 보여줬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걸 거꾸로 하면 정말 좋은 그런 사회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그 노무현 대통령님 때 만들어 놓은 그 안전 시스템 이런 것들도 갖춰서 안전한 사회가 만들어지고 그 기반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분이 이제 2012년도에 말씀하셨던 기회는 평등할 것이며 과정은 공정할 것이며 그리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이러한 평등, 공정, 정의로운 그런 어떤 나라가 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 놓고 내려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 믿음이 가는 건 당대표 때 더민주에 대한 그런 어떤 원칙, 기틀을 만들어 놓고 오셨기 때문에 지금 더민주가 잘 굴러가고 지지율도 아주 높게 나오는 그런 상황을 됐다. 보면서 뭐 우리나라도 당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나온 것처럼 나라도 그렇게 만들지 않을까 믿음이 가고 있습니다. 저는 온라인에서 이제 문과 이과 분들의 이렇게 피 터지는 싸움을 가끔씩 보는데요. 저는 항상 이런 얘기 드리고 있어요. 이재명이 된다고 한들, 문재인이 된다고 한들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만큼은 안 된다. 무슨 말이냐면은 그럴 수 있죠. 개혁적이지 않아 보이는 사람도 더 개혁적으로 보이는 사람도 누가 되든 개혁하는 건 똑같을 것이다가 제 생각이에요. 당이 있고 정치적인 어떤 상황이 있고 국민적 요구가 있기 때문에 스타일을 보고 좋아하는 거죠. 명쾌하게 그냥 떨어지게 말해주는 사람, 굉장히 신중한 사람, 둘 다 장점인 거잖아요. 요거를 서로가 단점으로 만들어가지고 계속 공격해야 되는 거. 장점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그렇게 보이고 재밌는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온라인상에 가면 굉장히 많이 하는 질문이고 놀이예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면 구성해보는 내각. 그래서 거기에 누구누구를 넣고 싶다를 우리가 한번 해보자고요. 네, 이런 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이거는 문과부터 한번 가볼게요. 글쎄요, 이제 막 그 온라인에 가보면 네, 많이 그게 있어요. 많이 나와 있잖아요. 뭐 국무총리는 누가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이해찬 전 총리님을 좋아합니다. 이해찬 총리님 강연을 들어가서 보면은요.
그분 강의는 그 현실감이 아주 넘쳐요. 오랫동안 정치를 해오고 그다음에 몇 분의 대통령님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이제 떨어져 보기도 하고 뭐 만들어 보기도 하고 했기 때문에 강의가 굉장히 실감나고 그리고 그 어떤 감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총리를 다시 한번 또 하신다면 하시려면 어떨까 할까요? 그런 생각도 왜냐면은 들기도 하고요. 사실 레벨로만 따지면 네. 이해찬 총리보다 더 아래 단계가 문제는 아닙니까? 참여정부로 따지면? 그렇게 하기로 하면은요. 음. 우리가 이제 그 최원묵 교장 선생님이었다가 지금은 뭐 수의 역할도 하고 막 그렇잖아. 그런다고 하는 것처럼 그런 것들을 이제 내버리고 정말 민주 시민다운 생각으로 높고 낮음이 없이 어떤 아하. 수평적 구조로 생각했을 때 가능하다고 생각이 이해찬 드는데요. 총리? 네. 또 추천하고 싶은 다른 내각이. 또 한 분의 총리를 추천하자면 요즘에 아주 명쾌하게 썰전에서 이쪽 저쪽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이야기를 하시는 유시민 작가님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뭐 또 이야기하잖아요. 국정원의 김병기 그리고 또 이제 김병기가 아니면은 이재명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네. 나는 덕후님의 말씀이 더 기대가 돼요. 만약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내각으로 한번 꾸며보고 내가 꼭 놓고 싶은 자리 옆자리만 넣어주십시오. 그래서 이게 좀 논란이 될 수도 있겠더라고요. 근데 저의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총리를 문재인 후보를 앉히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문재인 후보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 지금 송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것들이 이제 총리로서 안정감 있게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외교적인 문제라든지 사드 문제와 같은 어떤 그 첨예한 그런 문제들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결단을 내리고 그리고 이제 총리 이외에 그 이재명 그 후보가 지난번에 그 TV에서 한번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 노동부 장관은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을 사면시키겠다. 뭐 굉장히 파격적인 그런 얘기를 대담하게 할 수 있다는 것도 사실 굉장히 놀라웠고요. 저는 거기에서 또 플러스 더 좋아하게 되는 후보를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잠깐 언급했던 그 재윤경 의원 같은 경우는 정말 그 가계부채 또 그 빚을 갚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그런 대안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주빌리은행 같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전국적으로 좀 더 확산하는데 글쎄 어느 부처의 장관이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뭐 재경부가 맞을지 뭐 모르겠는데 그런 또 역할을 또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대북 문제는 정세현 장관이 역시 뭐 가장 뭐 전문가이기도 하고 가장 또 지혜롭게 남과 북을 서로 조율할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점에서 그 정세현 장관은 반드시 또 물론 정세현 장관은 지금 이제 문 캠프에 가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그거는 뭐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뭐 저도 듣는 기가 있으니까 문재인 캠프에 대한 얘기를 제가 잠깐 들어봤어요. 이재명 캠프도 잠깐 이야기 들어봤고 일단 문재인 캠프는 좀 대선 후보답게 지금 나와 있는 후보 중에 가장 커요. 건물도 한 4층 이렇게 다 쓰시고 있다고 하고. 근데 이제 문재인 캠프는 친문들로 도배되어 있는 캠프 만드는 걸 굉장히 두려워한다. 하도 공격을 그렇게 해야 되니까 실제로 친문들은 캠프에 들어가지 않고 친문이 아닌 분들이 들어가서 이렇게 구성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성향상으로 보면 이제 후보가 만약에 결정되고 현재 상태로만 보면 사실 이재명 후보가 문재인 후보를 넘어설 가능성은 없는 거예요. 토론 한 10차례 정도 끝나고 났을 때 어떻게 민심이 바뀌는지 아니면 탄핵이 뭐 인용 또는 기각으로 바뀌었을 때 민심이 어떻게 움직일지 정도는 또 네, 그거는 뭐 충분히 또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 누가 2위를 해서 진짜로 결선 투표까지 가면 정말 어떤 파란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어찌됐건 현재 시점에서만 본다면 문재인 대표 캠프의 특성으로 보면 이재명 캠프나 또는 그 공약들을 굉장히 많이 수용할 가능성이 저는 많이 있다고 보이거든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돼야 진정한 의미의 이제 결선에 나가는 대통령 후보가 될 것 같고요. 뭐 저는 이 후보도 그런 얘기를 했었죠. 만약에 경선에서 탈락하게 되면 어떻게 하겠느냐. 뭐 당연히 문 후보를 지지하고 같이 물론 이제 시장이라는 그 현직 뭐 그런 법률적인 한계 때문에 적극적으로는 못할지 몰라도 그렇게 뭐 그런 대답을 한 적이 있습니다. 뭐 저도 뭐 지지자로서 뭐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문 후보와 이 후보가 서로 경쟁 관계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적대적인 관계는 아니기 때문에 서로에게 이제 좀 부족한 점을 보완해주는 그러니까 보완제로서의 역할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문 후보는 사실은 제가 개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존경할 만한 분이고 정말 이렇게 알고 지내
쓰면 좋겠는 아까 송 선생님은 뵌 적도 있다고 했잖아요. 뭐 그런 아, 굉장히 참. 부럽습니다. 네, 뭐 같이 오랫동안 하셨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부럽고 그래서 어쨌든 뭐 선의의 경쟁을 할 때까지는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네. 그 승복 뭐은 분명히 이것이 뭐 중간에 어떤 뭐 비리가 있거나 뭐 이렇지는 않을 테니까 그렇다면 뭐 같이 저 역시도 문 후보를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네, 네. 1등 후보라서 2등, 3등 뭐 이런 후보들이 1등 후보를 좀 건드려야 좀 인지도도 높여지고 그렇죠.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뜻하지 않던 그런 어떤 발언들도 순간순간 나오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요. 지난주 그 촛불 집회 때 지난 회차 촛불 집회 때 보니까요. 이재명 시장님하고 문재인 후보님하고 완전히 같이 나란히 앉으셔갖고 웃으면서 이야기도 막 하시고 그런 모습 봤을 때 흐뭇하더라고요. 예. 뭐 열심히 하시고 뭐 끝까지 좀 화이팅 하시면서 페어플레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지자분들은 이걸 아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아까 상호 보완제라 그랬잖아요. 네. 만약에 일단 문재인 대표에게 이 경선판에서 이재명 같은 스타일의 경쟁 후보가 없었다면 지금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이 이렇게 올라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오히려 예. 저 당에는 살짝 좀 부족해 보이기도 하지만 이재명도 있잖아 하면서 이재명을 지지해도 문재인이 이렇게 띄워주는 분위기도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대사람 밀어주자. 네. 그리고 또 정반대로 이재명 시장 입장에서는 문재인 대표가 중심을 잡아주고 이렇게 어느 정도 안정감 있게 하니까 굉장히 파격적이고 센 사이다 발언을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서로 간에 상호의 부족한 점들을 보완해주는 네. 오히려 지지율이 안희정 후보가 더 나오지만 환상의 콤비 플레이는 저는 문이라고 저는 보는 것이거든요. 예, 경선 국면에 들어가면은 1위는 좀 모르겠지만 2위는 이재명 후보가 확실하게 될 것으로 확신을 합니다. 여론조사 지지율대로는 안 나올 것이다. 그렇죠. 예, 예, 예. 그리고 이재명 시장도 보면 뭐 무슨 독불장군처럼 내가 꼭 문재인을 이겨야겠다 이런 스탠스가 아니에요. 보면은 그 페이스북 생중계 같은 게 보면은 굉장히 진솔하게 내가 너무 많은 꿈을 꿨다 솔직하게 생각하면 내 입장에서는 경선 잘 치고 나서 정권 교체 돕고 싶다 이런 감정까지도 이렇게 표출하는 걸 제가 봤어요. 아, 때로는 나도 문팬이다 이렇게도 예, 그렇죠. 말씀하십니다. 예, 예. 네. 영원한 친문 뭐 친노는 없는 거예요. 서로 간에 잘 조화를 이루어서 좋은 과정으로 가면 나중에는 오히려 이재명이 더 친문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제가 봤을 때는 정반대로 문재인이 친이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딱 그런 관계가 저는 있다고 보고 오늘 이렇게 토론 이렇게 훈훈하죠? 예. 아 저기 그 보완제라서 예, 그런가 봐요. 좀만 한마디만 더 하면 안 될까요? 그러십시오. 예, 예. 지금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지금 아직은 좀 약자니까 그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건 뭐 이재명 후보만에 대한 지지가 아니라요. 몇 가지만 앞으로 우리 5년 동안 해야 될 일을 우리가 그 민주 진보 세력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 예를 들면 재벌 총수들을 이재용뿐 아니라 공과 죄를 까발려서 확실하게 처벌할 수 있는 사람 그걸 원하는가? 그리고 박근혜 일당 그리고 이명박까지를 구속할 수 있는가? 누가 할 수 있는가? 우리나라의 뭐 3대 성역이라고 할 수 있는 저는 그렇게 꼽았는데 그 사학재단 그다음에 종교 특정 종교만을 뭐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다음에 군과 국정원 여기를 완전히 손볼 수 있는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권력형 비리, 정경유착 이렇게 해외 도피시킨 이런 것들을 다시 환수시켜서 국고에 환수시켜서 좋은 곳에 쓸 수 있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국, 일본 눈치 보지 않고 좀 더 당당하게. 그래서 대한민국이 미국의 혈맹이라는 그 말 속 그런 어떤 틀 속에 갇혀서 결국 동북아의 평화라고 하는 그 지렛대 역할을 포기하는 그런 것을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물론 뭐 그것이 꼭 이재명만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아닙니다. 또 이재명이 이걸 다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누가 되든 간에 이재명이 되든 제가 지지하는 이재명이 되든 아니면 문 후보님이 되든 이거를 할 수 있지 않으면 그렇죠. 예. 우리가 무엇을 하러 촛불을 들었고 백남기 선생은 왜 죽을 수밖에 없었는가 이런 것들을 함께 생각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예, 싶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우리 문과 문재인 후보 네. 지지자께서도 한 말씀 하십시오. 네, 절제와 균형 감각으로 강인하게 그 정권을 가지고 나라를 이끄실 분이 문재인 후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신은 국민을 믿고 국민의 고통을 이해하고 국민 행복을 실천하면서 국민의 행복을 완성시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분의 그 평범하고 낮은 자세 그리고 겸손함으로 국민들의 생각을 잘 듣고 그것을 실천하는 그런 이제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사실 이런 토론으로 만들어지는 거고요. 토론과 그렇지 않은 같은 말로 하는 것도 토론이 아닌 무기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에 홍준표 지사의 말 같은 경우는 정말 무기가 되어버리는, 사람이 할 수 없는 말을 뱉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최소한 우리 민주 진보 진영은 말 자체로 토론을 하고 상대를 인정해주고 하는 그런 나라 만드는 게 우리의 목표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죠. 그 나라를 만드는 데 있어가지고 두 분은 어느 한쪽으로도 손색이 없는 후보들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색깔이 다를 뿐 부족한 후보들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용기 내주신 것들이 정말 전국교체의 미래가 될 걸로 저는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